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강해지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2%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연속적으로 큰 폭 하락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지지 영역이 무너지며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고용보고서인데요.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지난달 수치와 예측치였던 4.1%보다 더 상승한 4.3%가 나왔고, 비농업 고용 건수도 지난달은 물론 예측치보다 크게 적게 나왔고요. 고용이 이렇게 약해지자 당연히 임금도 조금만 올랐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용이 크게 약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이미 구인 보고서와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에서 고용의 약화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었지만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아예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죠. 실업률이 4.3%까지 오르고 추세적으로도 상승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감이 약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외 없이 매번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덕분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일명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이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7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연준의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2단계 내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내리는 게 건전한 방향이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이런 늦장 대응은 사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연준은 이미 금리 인상 때도 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직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주장하다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그제서야 빅스텝에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가며 금리를 폭등시켰죠. 근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식의 헛다리나 잡다가 결국 경기 침체 신호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때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 예상에는 아마 9월 FOMC에서조차도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빅스텝 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미 5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연착륙을 성공시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하지만 또 늦장 대응을 부리다가 결국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이 1기나 2기일 때는 잠자코 있다가 3기는 되어야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버티는 것과 비슷하죠. 당연히 초기에 치료를 해야죠. 어쩌면 이미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조금 늦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체가 짧고 약하다면 잠깐의 조정으로 끝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때 경기 침체 기간은 짧았고 이에 따라 주가도 겨우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20%가 조금 안 되는 조정만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적 침체라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팬데믹 발생 당시에도 짧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시장의 하락 역시 짧게 마무리되고 이후 강력한 상승장이 전개되었었죠. 이처럼 단기간에 약한 침체의 경우에는 잠깐의 조정을 거친 뒤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빠르게 하락하는 금리와 함께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랠리를 재개하는 경우가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아직은 경기 침체라 말할 수준은 아니고 금리 정책을 조절할 시간도 남아있죠. 따라서 아직은 치료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침체 신호가 강해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는데요. 나스닥의 경우 이틀간 5% 가까이 하락했고 고점 대비로는 10%가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동시에 100일 지수 이평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불안감을 주었던 것이 경기 침체 공포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시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다시 6만 달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7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이 급작스런 상승만큼이나 급작스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급변동이 별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가격이 되려 올라서 6만 5천 달러를 넘기며 강세였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과 다른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경기가 약해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증시와 다르게 오히려 혜택을 받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형성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 왜 급락했을까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성 때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환금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환금성이 가장 좋죠. 1년 365일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1초 만에 접속이 가능하죠.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정산을 기다려야 하는 주식과 다르게 팔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동성도 풍부해서 지구 어느 곳에서든 24시간 아무 때나 현금화가 가능하죠. 이런 뛰어난 현금성이 비트코인의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황금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뭔 일이 생겼다 싶으면 일단 가장 먼저 팔고 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파는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금과는 다르게 상품 자산의 특성인 경기 침체 시 유동성 확장으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시점에선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은 당연히 크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가장 크게 반응하며 상승합니다. 주식과는 다르게 경기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포지션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 확실한 예를 이미 팬데믹 때 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발생 당시에는 증시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락했지만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증시보다 훨씬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같은 상품 자산이면서도 금과는 다른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시장과 달리 아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초고레버리지 투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도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레버리지 포지션은 가격이 하락하면 강제로 판매가 되어서 레버리지를 갚게 되는데요. 이때 이 물량들이 판매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고 이게 그 밑에 있는 물량을 청산시키고 그러면 또 추가 가격 하락이 나와서 그 밑에 있는 물량을 청산시키는 이른바 연쇄 청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순식간에 움직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오늘도 주요 지지 영역에 걸려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며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냥 기계적인 하락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연쇄 청산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지 영역이었던 100일 이평선과 불마켓 서포트 밴드 하단의 지지 영역이 뚫렸기 때문에 다음은 200일 지수 이평선이자 숫자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6만 달러 부근이 가장 중요한 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뚫리게 된다면 다음으로 매물대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5만 7천 달러 부근 영역이 주요 지지 영역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주요 지지 영역들을 버텨준다면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단기적 가격이 아니라 향후 비트코인 사이클 전체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은 큰 하락 없이 순조롭게 사이클을 재개할 것입니다. 반면 경기가 결국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국면을 2019년에 봤던 적이 있죠. 그때 비트코인은 지금과 비슷하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며 무려 9개월간 하락했었습니다. 이때도 경기 침체 신호와 함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경기 침체가 왔고 중간 고점 대비 무려 72%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훨씬 커졌고 기관들의 진입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과 같은 이렇게 강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발생 시에는 2019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9개월간 72% 하락했던 이 약세와 경기 침체조차도 결국은 사이클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침체 당시에 높은 황금성으로 인한 하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엄청난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사이클처럼 말이죠. 결국 단기적 가격 예측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에 맞춰 트레이딩을 하려는 생각도 별로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침체가 와서 폭락할 때 팔았다가 갑자기 오른 가격에 다시 못 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겠죠. 지금의 이 정신 못 차리는 변동성조차 한 발 떨어져서 월 단위로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평온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 같은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넓은 관점에서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착륙이 될지 경기 침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격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조정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이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 역시도 과거 두 차례 사이클들의 평균을 실제로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사이클은 항상 정해진 길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요소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현재 원래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ETF들은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드디어 본격적인 대형 기관들의 참전이 시작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대형 투자은행 중 최초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천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의 운용자산을 굴리는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씩 고객들의 자산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블랙록도 빠르면 연말부터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할 예정이죠. 그럼 무려 10조 달러를 굴리는 블랙록 고객들의 자산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다른 기관들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현물 ETF로 진입한 기관의 비중은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대형 기관들이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실사를 거쳐서 고객들에게 추천하게 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몇몇 발빠른 기관들은 이제부터 올 4분기까지 이 과정을 끝내고 비트코인 ETF에 진입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온 소형 헤지펀드들의 자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봤던 ETF로의 자금 유입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언제나 후반부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포물선 상승 사이클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까지 사이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의 요소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감기 후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늘 확고함 속에서 원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